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정부 앱 선탑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하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폰을 사자마자 켰을 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플리케이션, 선탑재 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정부 애플리케이션이 선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동통신 사업자가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 놓은 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이용자들이 앱 마켓에서 직접 내려받는 것과는 달리 이용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선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은 행정자치부의 정부 3.0과 국가안전처의 안전신문고 2개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이슈는 지난 6월 행정자치부가 정부 3.0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하기 위해 한 제조사와 협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초기 설정에서 이용자들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자동으로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 목록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처음 스마트폰을 실행할 때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설치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외에서도 정부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사전 탑재되는 경우가 있는지 언론의 비교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미리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처음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을 말합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또 모바일 운영체제 개발사가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SK텔레콤 가입자가 삼성 안드로이드 폰을 구매했다면 SK에서 만든 티맵 또 구글의 지메일 등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노트 7은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앱과 국가안전처의 안전신문고 앱도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안전신문고는 도로 꺼짐이나 노후시설 등을 신고하면 행정당국이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출시됐고요. 정부 3.0 서비스 알림이 앱은 194개에 달하는 정보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난 19일에 출시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정보 앱이 자동 설치되도록 설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이 선탑재되는 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관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지난 6월 행정자치부가 정부 3.0 앱을 선탑재하기 위해서 한 제조사와 협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행정자치부는 초기 설정에서 이용자들이 해당 앱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2개의 정부 앱이 자동 설치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구매자가 내려받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내려받은 후에도 삭제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약 판매를 통해 갤럭시 노트 7을 받은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 앱이 기본 설치돼 있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소비자 단체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선탑재된 앱은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서 다시 구동할 경우에도 설치 목록에 뜨기 때문에 이 내부 저장 공간인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보 3.0 앱은 1.2MB, 또 안전신문고 앱은 2.8MB의 용량을 차지합니다. 이 용량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앱들이 차지하는 공간만큼은 소비자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라는 겁니다. 모바일 앱 마켓에 들어가면 수십 가지의 정보 앱이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용자가 적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행정 편의를 위해서 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앱 사용을 강요한다는 게 녹색소비자연대의 입장입니다. 예, 분명히 협의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선탑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까? 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 구글과 같은 OS 사업자가 수십 개에 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선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이 많으면 그만큼 스마트폰 용량이 더 많이 소비되고 배터리도 더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이전에는 새로 산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80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의 가이드라인 이후 선탑재된 애플리케이션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을 축소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한 정부가 기존의 정책을 사실상 뒤집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또 다른 제조사에서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인 새로운 스마트폰에도 정부 애플리케이션이 선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부 애플리케이션 사전 설치가 이용자들에게 주는 불편과 편의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선탑재가 이루어진다면 우려되는 문제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탑재된 앱은 기본적으로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또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데이터도 소진됩니다. 그만큼 배터리도 많이 닳아서 교체도 자주 해야겠죠. 이렇게 소비자 이용상의 불편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업체 사이에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점인데요. 제조사나 통신사 등에서 사실상 끼워 팔기식으로 기본 설치한 앱이 많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기능을 갖춘 다른 앱들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팀앱이 있으면 다른 내비게이션을 내려받을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 결과 다른 기업들이 만든 이메일이나 지도 등의 서비스는 설 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업체들 중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조그만 벤처기업들이 거대 통신사나 제조사에 빌려서 날개도 채 펴보지 못하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고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해외 규제 당국은 구글의 끼워 팔기 문제에 본격적으로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유는 구글의 끼워 팔기 앱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세계 최초로 반독점법 혐의로 구글을 제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도 지난 2014년 1월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선탑재 앱은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면서 선탑재 앱 수를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후 구글도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계약을 체결해서 앱 탑재 여부와 삭제 기능 부여 등을 협의해 왔습니다. 당시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80개에 달했는데요.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죠. 지난해에는 선탑재 앱을 줄이라고 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정부가 만든 앱은 신제품에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정부 앱을 갤럭시 노트 7에 선탑재하기로 한 건 선탑재 앱 축소를 주문해오던 기존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잣대라는 것이죠. 전문가들도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또 운영체제 업체 등 민간 기업에는 선탑재 앱을 줄이라고 해놓고서 정작 정부는 여론 수렴도 없이 은근슬쩍 선탑재 앱을 끼워 넣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부가 2014년에 발표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면서 미래부에 신고 민원을 접수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입법 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는 삼성 갤럭시 노트 7뿐만 아니라 LG V20에도 정부 3.0 앱을 탑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신제품마다 정부 앱이 설치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또 하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애플 등 해외 제조사의 스마트폰에는 정부 애플리케이션 탑재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에만 부담을 줬다는 비판까지 더해져서 당분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인데요. 갤럭시 노트 7은 예약 판매에 이어서 지난 19일 금요일부터는 일반 매장에서도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는 실제 사용해본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텐데요. 정부는 실제 사용해본 소비자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는지 지켜보면서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방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정부 앱 선탑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한국사탐과 뉴스 출발에 대한 고두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가 지나고 지난 16일에는 말복이 있었는데요. 열대야와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끝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날씨는 서늘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뜨거운 날씨를 조금이라도 식혀줄 소나기가 오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상청에 접속해 날씨 정보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기상 정보를 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기상 정보를 아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바탕에는 날씨의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이 없던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 도구나 기술은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측욱이나 하천의 수위를 관측하는 습표 정도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역사 속 선조들의 기상 관측에 대한 노력을 한국사탐의 하늘을 읽는다, 기상 관측의 역사 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였던 기상 정보. 비록 자연 현상을 예측하는 과학 기술은 부족했지만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선조들의 지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했고 수많은 기상 측정 기록을 남겼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늘을 읽어 기록을 남겼던 우리 기상 관측의 역사를 살펴본다. YTN DMB에서 방영되고 있는 한국사탐은 우리나라 역사 속의 미스터리를 현대과학 기술을 응용, 이를 복원하고 재현해 선조들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과학의 개념을 더해 우리나라 전통 과학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된 하늘을 읽는다, 기상 관측의 역사 편에서는 우리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온 관측 도구나 기상 관측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첨단 과학 기술이 더해진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 현장을 찾아가 과거와 현재로 있는 기상 관측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정사를 기록한 삼국사기의 내용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기원전 시대에도 일식을 관측하거나 황사, 지진 기록 특강 같은 기상 관측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등에서 지진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진과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 과거의 기상현상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려의 서운관이나 조선의 관상감 등의 기상 관측 기관에 대한 설명은 당시 선조들의 날씨 변화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당시에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된 바람이나 비 등의 자연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나라의 주요 기관이 관장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기상 관측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측우기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관측기인데요. 측우기 그 자체의 우수성 이외에도 측우기가 발명되었던 조선시대 초기 전국적인 기상 관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강우량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공유했다는 내용은 현재의 기상 관측 기술과 견줘봐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도구라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록물에 남아있는 내용으로 과거에 이용되었던 다양한 기상 관측 도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풍향기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풍기대가 측우기와 함께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선조들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림자의 길이로 태양의 시차를 관측한 천문 관측기기인
규표 등에 대한 정보는 생소한 과거의 역사를 새롭게 전달하였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다양한 전달 방법이 이용되기 마련인데요. 이번 하늘을 읽는다, 기상 관측의 역사 편에서도 여러 장치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발생했던 지진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비가 온 후에 호미로 땅을 파 강우량을 측정하는 우택법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삽입해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정보를 시청자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대거 활용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중반 이후에는 현재 기상 관측에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날씨를 기록하는 모습, 날씨 상황에 따라 국민에게 예보 및 경보를 하는 활동을 보여줬는데요. 과거의 역사 속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기상 관측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모습은 프로그램 전체 맥락을 잘 잇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탐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조금은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역사 속의 미스터리를 현재 기술을 통해서 재현하거나 역사서의 기록을 토대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충족하였으나 중반 이후 너무 현대적인 기술 정보에 대한 내용 위주로 제작이 이루어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취지를 엿볼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 전 코웨이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나와서 리콜 조치가 됐었죠. 그런데 코웨이의 또 다른 제품에서도 금속가루가 나온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게 인지상정이죠.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보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이 구속되는 등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대의 위험 현상이 과거의 천재지변과 같이 거대한 성격의 위험이 아니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생활위험 혹은 생활 리스크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건은 방송과 뉴스를 통해서 반드시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YTN에서 단독 보도한 금속가루 정수기, 일명 니켈 정수기에 대한 뉴스는 현재 수많은 시청자가 이용하고 있는 정수기의 사용에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뉴스라 생각됩니다. 추가 보도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제품 이외에도 다른 제품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요. 애초 알려진 제품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서도 동일하게 금속이 떨어져 내려오면서 얼음통으로 함께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의 제품뿐만 아니라 유사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 보도하여 일반 시민과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보도의 성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제품의 이상을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인터뷰, 정수기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의 인터뷰가 보도에 이용되었고, 더 나아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조회사 관계자의 인터뷰까지 더해져 뉴스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후속 취재를 통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보도되어야 하겠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신속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잘못된 문장 기호가 사용된 자막이나 적절치 않게 표현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7일 비뚤어진 메달 욕심, 볼트는 순항이라는 기사 제목 중간에 생략 기호가 사용됐습니다. 이 생략 기호는 뒷말을 생략하거나 앞뒤에 연결되는 내용을 쉼표의 기능처럼 사용하는 것인데 전혀 다른 두 개의 내용의 생략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볼트가 비뚤어진 메달 욕심을 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자막이므로 잘못된 기호 사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뉴스타워 2부 이 시각 보도국 코너에 급식업체와 영양사가 짜고 식자재 뻥튀기라는 헤드라인 자막에서 식자재와 뻥튀기가 함께 사용돼 먹는 뻥튀기로 착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후 시간대에서는 식자재 값이라고 변경돼 표기됐습니다. 또 체조 여제 바일스 대회 4관왕 등극이라는 기사 제목에서 여제라는 표현은 테니스 여제 세레나 윌리엄스나 골프 여제 아니카 소렌스탐처럼 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보다는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대업을 이뤄온 명실상부한 최고의 선수에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체조 여왕 혹은 체조 신성 등이 더 적절한 어휘 표현으로 여겨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험천만 도로 위 숙면 관련 기사에서 사고를 신고한 시민과의 인터뷰를 다루었는데 일반적 의견을 밝힌 시민이 아니었던 점에서 이름이나 거주지 자막 옆에 신고자라는 자막을 함께 고지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 다이빙 풀 청소 폭이라는 스크롤 자막에서는 초록의 풀이 연상돼서 알아듣기 쉽도록 다이빙 풀장 혹은 다이빙 경기장이라고 표기했으면 더 이해에 도움이 되는 친절한 자막이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올림픽 방송에 바라는 것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8월 5일 지구촌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31회 하계 올림픽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시작됐습니다. 개최 직전까지도 브라질의 불안한 정치와 경제 상황 때문에 선수들이 참석이 논란이 됐지만 현재 206개국에서 약 1,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지금까지 무사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4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선의 경쟁을 하게 되는데 금, 은, 동이라는 메달을 통해 실력을 평가받습니다. 땀 흘린 선수들 모두 메달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스포츠 정신에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중계하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응원할 수 있도록 방송은 올림픽 기간 동안 특별 편성을 합니다. 올림픽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중점적으로 중계합니다. 리우올림픽은 28개의 주요 종목에 306개의 세부 종목에 대한 게임을 치르지만 방송사들은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시합을 위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들이 중계권을 나누어 교차 편성하는 해외 선진 방송국들과는 분명 다른 상황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선수들이 경기 결과에 따라 중계 방송의 스포츠 종목이 변경되기도 하는데 방송이 게임의 승자와 메달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같은 시간에 같은 게임을 중계하는 방송사들은 해설자와 진행자만 차별화시켜서 시청률 경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올림픽 중계를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은 줄어들고 방송사들은 같은 내용을 두고 중복 편성하는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가 과열될수록 언론은 국가별 성적을 중요시 보도합니다. 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용기와 희망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반면 메달을 따지 못한 경기에는 몰락, 패배, 좌절, 노메달, 노골드, 참사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경기를 마쳤거나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는 성공과 실패밖에 없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주입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미모의 여자 선수, 아이돌급 외모를 가진 훈남 선수라는 표현을 하면서 개인적 의견을 일반화시켜 전달하기도 합니다. 선수들은 올림픽 게임을 즐기기보다 언론의 부주의한 태도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16일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경기 내용과 결과에 불만스러웠던 일부 네티즌들이 소셜미디어상에서 특정 선수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해당 선수는 무차별적인 비난을 못 견디고 자신의 SNS 계정을 닫았는데요. 이 내용이 종일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선수와 선수 가족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마치 소수의 비난이 사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된 것입니다.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경우 평소 대중의 관심이 낮아 국가뿐만 아니라 외부의 후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같은 국제 경기가 열릴 때면 언론은 경기의 결과에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달을 따지 못하면 꿈이 좌절되었다는 표현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언론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 시청자는 국가 간 대항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승자만 기억하는 올림픽 방송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끝까지 희망을 주는 스포츠인들의 리얼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이 다양한 종목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해야 인기, 비인기로 구별하던 대중의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